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대전에서 26살 장재원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교제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제 폭력의 실태를 짚어보고 방지책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로 활동 중인 민고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고은입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남대 박미란 교수입니다. 중도일보의 정바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도일보의 정바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연인이나 전 연인에게 폭행당하거나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이런 교제 폭력 신고 건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 기자님?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 지역 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2,300건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3,22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관련 상담 건수도 늘고 있는데요. 올해 5월까지 여성 긴급전화 1366 대전센터에 교제폭력과 스토킹으로 접수된 상담도 259건으로 208건이었던 전년 동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하지만 연인 사이라는 교제폭력 특성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늘고 있는 추세고 수면 위로 드러난 것보다 가라앉아 있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전 사건도 그렇고요. 사전에 좀 징후가 있었다. 그리고 신고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 4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결국 이런 또 참혹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교제 폭력이 어떻게 보면 예고된 비극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최근 서구 개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해 다음 날 긴급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미 피해자가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인 가해 남성과 관련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번이나요. 예. 네. 특히 올해 6월에 마지막 신고에선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후 경찰이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착용 등 안전 조치를 권유했었는데 피해자의 거절로 이뤄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가해 남성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에서도 처벌이나 추가 보호 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피해자한테 안전 조치를 권유했는데 피해자가 결국 거부해서 미실시했다라는 건데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었을 거잖아요. 당시에 보복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고 그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안전 조치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거 좀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실 이런 교제폭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 반의사불벌죄 관련해서 이제 좀 내용이 많은데요. 반의사불벌죄가 정확히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피해자의 거죠. 피해자의 반해서. 의사,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사실 이런 교제 폭력에 관해서도 반의사불벌죄 기준이 폐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예고된 비극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이게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폭력의 특
특징과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경찰 단계에서 조금 어떤 점이 미흡했는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교제폭력의 특징상 피해자들이 단발적인 사건에 바로 대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폭력과 이런 위험성이 많이 누적이 된 이후에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서 사실 신고에 응하기 때문에 경찰은 신고를 받고 나서는 이게 첫 신고다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첫 신고지만 생각보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 피해는 더 많았을 수 있겠다. 합리적 추측을 하면서 이 사건을 접해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이면 처벌을 불언하는 이 피해자의 심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가해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도 사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살펴보면 뭐 부부관계라든지 교제폭력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해자가 헤어져 줄게. 라든지 이혼을 해줄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피해자는 그러면 이 사건과 이 폭력이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난 처벌을 불언한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더 큰 폭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 불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은 그냥 피해자가 처벌 불언 의견을 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대응을 해버리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죠.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사실 입법적인 한계도 그 부분은 있는 이제 것. 뒷부분에 근데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이제 피해자는 엄청난 위험에 고스란히 이제 노출이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것이 정말 교제 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앞으로 좀 극복돼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고민을 하고 그쵸.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하고 신고를 한 건데 그쵸. 그걸 초기 그냥 첫 번째 신고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쵸.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그런 동의서를 낼 수밖에 없던 상황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에 의한 그런 영향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됐었다라는 근데 말씀이신 그런 것 것도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경찰 단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하면 좋은데 이러한 사건이 계속 예견된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해자들이 사실 이 위험을 초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가벼운 욕설이라든지 가벼운 뭐 터치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 폭력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을 때 정말 큰 위험이다라고 인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작은 폭력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징도 사실 점점 이 위험성과 이 사건을 키우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 이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예, 얘기해 예. 보도록 하고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건 뭐 예고된 비극이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지점을 봐야 하냐면 112에 여러 차례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 지점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행 보호 조치가 이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경찰에서는 보호 조치 안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고 그 염려를 보호 조치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나아가서 안내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네. 그런 거니까요. 그 안전보호 조치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치 않는다고 한 건 아닌지를 한번 네.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뭐 대전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교제 폭력에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 폭력, 스토킹, 뭐 초기부터 막 심하게 한 건 아닐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은 이제 목숨까지 빼앗는 아주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초기에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타인에게 맞았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타인이 나의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 범죄다라고 교육을 받았고 사실 내가 그것을 신고한다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한 비난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교제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범죄 행위다라고 사실 국가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고 교육을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언정 그 폭력 안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은 이게 피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 거기서 이제 유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이러한 교제 폭력들은 단발성이 아니라 되게 다발성으로 장기간 지속됐던 그러한 폭력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왜 또 인지를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을 보면은 가해자들이 이 폭력을 행하는 과정에서 늘 피해자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내가 이러한 역할을 설정해 놨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못할 경우에 너가 이거를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혼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스라이팅이 겸비된 가스라이팅이 함께 이제 추가된 이러한 피해자 비난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사실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할 때도 내가 잘못해서 맞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화나게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화를 안 내게 만든다면 제가 화를 돋구지 않으면 이런 폭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경찰 수사 많아요. 단계에서 그런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늘 묻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폭력이 있었을 텐데 왜 이제서야 신고를 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맞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제가 잘하면 화를 안 낼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사실 여기서 반항을 하면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냥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해자의 이제 모습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언어적인 것으로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네. 언어적인 것으로 많이 시작을 하다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이 되고 그 상황이 이제 그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이후에는 더 피해자의 수치심과 굴욕감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또 폭력이 행해지다 보니까 뭐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일반적인 성폭력이라든지 이러한 범죄 행위가 함께 믹스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잘 안 잡히고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말 죽기 직전의 상황에 가서 아니면 사회관계가 다 단절돼서 엄청나게 고립된 상황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교수님께서 이런 교제 폭력이 초기에 좀 바로잡기 어려운 그 어떤 범죄의 특징 이런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그런 사건들을 접하실 거고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초기에 좀 바로잡기 많이 어려운 건가요? 제 생각엔 이 초기에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주체를 수사기관 좀 더 나아가서 국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이 다 교제폭력에서 살인으로 가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간 이런 사건이 전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잡기 위해선 이 사건의 위험성 평가가 정확해져야 하는 건데 그래서 경찰에서도 위험성 판단에 대한 척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척도를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이 척도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위험한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안의 위험성 정도를 좀 파악해서 그의 위험성에 맞는 좀 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초기에 네. 이런 피해자분들이 초기에 이런 사실을 좀 밝히기 어려운 그런 어떤 범죄의 네. 특성상 네. 근데 초기에 좀 그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국가기관이나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위험성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피해자와의 면담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신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지금 정서 상태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질적 차원에서의 면담도 같이 수반하는 방식으로 이 척도를 활용한다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변호사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수면에 드러난 이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가 된 이후에는 위험성 평가를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이게 가능한데 신고를 안 해버리거나 피해자가 인지를 못 해버리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초기에 이제 진행자님께서 사회자님께서 계속 교제 폭력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기자님께서도 이제 그 통계치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가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수면 위로 사건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올라오게 하는 그 자체는 사회가 좀 민감도를 키워야 되는 그 우선적인 문제가 있고 그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지하게 만드는 이러한 과정이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 뭐 법원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 이거는 사실 그 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근데 저는 그러한 수면 위로 올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제도의 측면에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게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 조치를 국가는 가지고 있다.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사실 줄 수 있는 게 관련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혹은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피해자도 되게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제폭력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한 사실 법이 있어서 경찰이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피해자들도 이 경찰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고를 한 이후에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을 경찰이 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선 사건에서도 보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찰이 뭐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경찰 말고 피해자에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또 누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형사사법기관,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 그 경찰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매우 당연하게 국가의 개입, 형사사법 개입을 도움을 받아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청난 두려움과 코마 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에게 경찰이 또 개입을 하는 것은 또 삶이 또 흔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도 앞서서 나가지만 경찰을 보조해서 빅팀스 어드보킷이라고 해서 빅팀에게 계속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계속 제도나 이런 것들을 민간 차원에서 계속 설명해주는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심리적 안정 상태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가의 제도를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을 좀 더 장기간, 그러니까 좀 더 긴 숨을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전문 상담사들의 뭐 역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경찰과 함께.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기자께서 브리핑해 주실 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늘고 있지만 신고 건수가 늘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건 지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브리핑을 좀 해주셨는데 언론에서도 이런 고민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초기에 이런 교제 폭력이나 이런 범죄들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 언론에서는 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이번 괴정동 사건은 언론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언론에서 이제 이 교제 폭력에 관한 처벌법과 이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보도를 해왔었는데 사실 그 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제 대전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울산에서도 울산. 또 이런 비슷한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사건이 대전에서 또 발생하게 된 것에 굉장히 안타까웠고 일단은 가장 먼저 초기에 뭐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피해자가 먼저 이게 이제 교제 폭력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부터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신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일방적인 감시라든지 통제 행위라든지 언어적 폭력도 사실 이 교제 폭력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 피해자들이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그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뭐 대전에서도 1366 여성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담 기관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경찰하고 상담 기관이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피해자의 뭐 조사 상담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지침상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경찰의 판단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피해자들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상담기관과의 그 연계를 좀 지침으로 만들어서 가는 방향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제폭력을 다루는 법률이 없다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문제고요. 그 알아보니 이제 뭐 스토킹 정황이 있으면은 뭐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실혼 관계였다면은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이제 그 처벌과 보호 조치가 이뤄지긴 하지만 대부분 뭐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서 적금 금지 신청 등 실질적인 응급 보호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동 것도 스토킹에 대한 정황도 없었고 사실혼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 외에는 사실 별다른 이제 보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지만 어떤 교제 폭력이 내가 이게 교제 폭력인가? 당하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폭력인가?라고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제 폭력이 일반 폭력과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좀 다릅니까? 이 네. 일반적인 폭력과 교제 폭력은 좀 어떻게 다릅니까? 언론이나 여러 이제 문서들에서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네네, 하는데요. 네. 학계에서는 친밀한 관계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친밀한 있습니다. 관계에 의한 폭력. 네. 그래서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 교제 폭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교제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인해서 범행이 반복이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반경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가족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신고는 되지 않고 은폐되고 그 과정에서 행위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친밀하다. 그러니까 일단 네. 가까운 사이다. 그러니까 서로 속속들이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통제하기가 쉽고 상대방이 피해당하는 상황 입장에서 이게 정말 폭력인가? 아니면 친밀함인가? 라는 거 헷갈릴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 이 친밀한 관계 폭력, 교제 폭력 이런 것들은 그 관계의 특징이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야 관계. 된다라고 하는데 그 관계 폭력이 사랑과 애착이에요. 사랑과 애착. 예, 그러니까 타인이 나에게 폭력을 행한다라고 하면 사랑과 애착 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신고도 명확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것은 범죄다라고 분명하다. 인지가 쉬운데 사랑과 애착이 지금 맞물려져 있는 관계이고 사랑하는 관계이고 또 이 사람과의 애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가해자가 늘 매일매일 때리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갈등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근데 이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는 꼭 화해의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화해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엄청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화 안 낼 땐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 이 관계가 또 지속이 되다가 또 갈등이 생기고 폭력이 발생하고 화해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때리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라고 인지할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때리는 게 아니라 가끔 화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버리면서까지 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피해자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어떤 신체적인 폭력은 어떻게 그래도 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뭐 사랑을 해도 어쨌든. 근데 정신적으로 좀 폭력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대부분의 초기 증상이 강한 욕으로 시작을 합니다. 욕이요? 욕, 모욕. 욕. 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바로 이 사람이 날 존중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 사람이 의사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정말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그 가해자의 행동이 교정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폭력과는 많은 양상으로 이게 진행이 된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교제 폭력 아까 방금 질문처럼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보통은 떠올리는데 이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또 진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조금 더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강압적 통제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강압적 통제 행위. 네. 예.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피해자의 일상을 간섭하고 규제하고 인적인 그러한 네트워크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고립시킨다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강압적 통제 행위를 친밀한 관계 폭력의 작동 기제라고들 전문가들은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제 폭력의 형태로 우리는 흔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폭행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폭언. 근데 결국 본질은 강압적 통제 행위이고 이것이 발현되는 형태가 폭언이 될 수도 있고 폭행이 될 수도 있고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교제 폭력에 있어서의 작동 기제로서의 본질은 강압적 통제다라고 하는 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나치게 막 통제한다,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고 막 네. 고립시키고 네.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 못 만나게 네, 하고 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한 신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판결문에서도 범죄 사실로도 같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강압적 통제 행위를 우리나라는 지금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강압적 통제 행위라서 처벌 대상이다라는 언급은 없지만 교제 폭력과 관련된 판결문들을 보면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는 이유로 뭐 폭행을 했다. 외출 시간을 통제했다. 이런 방식의 그러한 기제들이 함께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제의 대상, 그쵸. 내 거, 네.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완전히 통제해야 돼. 뭐 네.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교제 폭력이 살인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통계들을 보았을 때도 언제 위험성이 높아지느냐라고 했을 때 결별을 요구했을 때 이 통제 대상에서 피해자가 점차 벗어난다고 느껴졌을 때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거부할 때. 네. 근데 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게요. 이 통제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강압적 통제 행위. 예, 강압적 통제 행위.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만나 보면 상당히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역할이 아주 명확해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제 비난과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집안일을 못해. 넌 청소를 잘 못해. 너는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어.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역할 이제 부여한 역할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대가가 나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판결문 중에 하나는 여자친구가 손에 있는 이 가시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 껍질 벗겨지는 거 이거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물어 뜯었던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걸 하지 마라고 했는데 여자가 또 습관적으로 이것을 물어 뜯었거든요.
그랬더니 너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해 하면서 거기서 막 구타가 시작이 되는 이러한 것이었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뭐 수사기관에 가서 그럼 왜 이런 폭력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 전 폭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훈육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제를 하고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일반적인 폭력 범죄와의 공통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 범죄의 특징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의 상하 관계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뭔가를 폭력을 행위를 해요. 근데 이 교제 폭력도 폭력이지 않습니까? 교제라는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폭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의 특징은 있지만 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관계에서의 상하 관계, 갑을 관계가 아주 명확한 관계에서 가해자가 갑, 가해자의 권력 관계가 권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그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그러니까 을로 여겨지는 피해자가 이것이 피해고 교제 폭력이다라고 좀 빨리 인식해서 신고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아까 특성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고 빨리 인지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말씀 주신 취지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걸 측면에서. 포함해서 네. 피해자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이 교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자분의 입장에서 이것이 조금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토론도 저는 공론화되는 그런 공론의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제 폭력에 대한 내용들이 공론화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건강한 관계 맺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제 폭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스토킹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스토킹 처벌법이 없을 때만 해도 피해자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제가 조금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 자꾸 연락을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만들어지고는 제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교제폭력도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이 명확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인식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의 취지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해서 많이 피해자분들이 아실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 또 법적인 부분도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급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하나만 더 좀 피해자가 심각성, 이런 어떤 교제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만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사실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예. 왜냐하면 많은 사건들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 이것을 인지해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은 많지가 않고요.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서 정말 견디다 못해서 지인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지인들의 도움으로 지인이 이거는 되게 큰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제 사회적 지지를 보내줄 때 용기를 내서 사실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지지를 누가 해주느냐 의 문제인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야지만 지지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폭력인데 야 뭐 그런 게 폭력이다. 그게 뭐 그런 게 폭력이냐라고 이야기해주는 사회적 목소리라면 이건 지지 세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사소한 폭력에도 사람 주변인들이 지인들이 위험하다. 뭔가 다시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폭력이 조금 더 덜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방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진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과 같이 좀 사회적 동질성이 강한 사회일수록 주변인들의 의견에 되게
그러니까 주변인들과 그러니까 동질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고 지인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큰 문제다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학교에서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폭력 관련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하고 나면 늘 돌아오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상담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야 제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냥 제가 좀 우울했는데 이 우울감과 이 불안감의 이 감정이 폭력으로 인한 거였고 제가 하고 있었던 연애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이제서야 알게 됐고 그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놓였고 이별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제 용기를 얻고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뉴스 보도들이 있다라고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욱더 사회적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엄청난 사건으로 불거져서 정말 누군가가 죽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크게 뭔가 상해를 입어야지만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뉴스가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은 것들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려면 너무나 그 큰 사건만이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인식 전환도 언론에서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에 대한 또 민감도를 언론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교육의 방법이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어떤 법이 마련되면 또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교제 폭력을 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많지 않지만 일단 나눠서 경찰과 어떤 법적인 문제, 경찰의 매뉴얼이 지금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대선 사건 이후로 경찰청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 이런 대책을 마련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 경찰의 위험 방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이 돼서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냐, 이 매뉴얼의 실현 방식은 실제 현장은 어떨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만들어진 취지와 동일하게 이렇게 잘 작동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경찰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강력한 보호 조치라고 하는 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라든지 유치장에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강력한 보호 조치들은 법원의 결정이 수반이 되어야 그렇죠. 하거든요. 결국 최종 판단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경찰에서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에 대응하는 그러한 결정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도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고 그래서 법원의 주체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법 체계가 뭐 경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경찰, 검찰, 법원으로 가는 네. 거고 1심, 2심, 3심이 있으니까 법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저 역시도 사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찰이 이제 현장에서 직권으로 개입을 이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밝힌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개입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정말 현장의 일선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경찰에게 더 이상 이러한 교제 폭력이나 사소한 폭력에도 경찰이 좌시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적극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발동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더욱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반길 만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법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단 말이죠. 이제 시간이 걸림에도 그러니까 입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어제도 오늘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에서 어떻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장에 사실
임시 조치인가요? 잠정 조치. 잠정 조치, 그러니까 유치장에 사실 구금할 수 있는 그런 잠정 조치라든지 스토킹 처벌법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전자발찌 제도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자발찌의 부착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것이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더욱더 위험에 몰리는 피해자의 수는 감소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자발찌 관련해서 법원에 청구를 했을 때 기각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자발찌에 대한 조치가 인용되는 경우가 10%대로 알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대전은 이게 높았습니다. 한 30%대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결정 인용률이 좀 높기는 했는데 법을 만들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입법의 공백 상황에서 조금 더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입법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입법의 방향이 아까 우리 정 기자께서도 좀 설명해 주셨지만 현재 교제 폭력에 대한 법률은 가정폭력 처벌법을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없는 거죠. 공백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네, 공백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교제 폭력의 형태에 스토킹이 있다라고 하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을 하고 교제 관계인데 이것이 사실혼이다라고 하면 가정폭력 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금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금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교제폭력이 스토킹도 없고 사실혼도 아니다라고 그러니까요. 할 때는 이제 보호 조치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까 이제 정 기자께서 네. 얘기해 주셨던 딱 바로 지금 그 지점인데 네, 네.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뭐 처음 한두 번이어서 스토킹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 지금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없는 거니까 이거를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니까 이런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예. 새로운 입법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있는 법의 확장, 적용 대상의 확장과 그 보호 조치의 다양화를 통해서 있는 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존하는 가정폭력특별법이 사실 이 원가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제 조금 적용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1998년도에 이제 시행된 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입법 목적도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면 많이 달라졌으니까. 사회도 많이 달라졌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개념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친밀한 관계라든지 관계성 범죄에 조금 더 눈을 면밀하게 그 법을 들여다봤던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그냥 친밀한 관계 폭력이라고 넓게 규정을 해서 이 결혼한 관계와 결혼하지 않은 관계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법 하나로 통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특별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옥상옥이고 법체계 측면에서도 혼란만 가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있는 법을 적용해서 좀 크게 확장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제 폭력이 기존에 있는 다른 폭력과 좀 달라서 굉장히 친밀함에서 피해자가 되게 헷갈리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보복도 두렵고 그래서 과연 반의사 불벌죄에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대전 같은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분란이 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교제 폭력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반의사 불벌죄 자체를 봤을 때 이러한 제도가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보기는 그렇진 어렵지만 않지만, 네. 이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평가가 조금 달라질 수 네.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관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자분께서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의 그러니까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반의사 불벌죄의 한계가 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을 불원합니다.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마지막 이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과 사회가 들어야 될 것은 뭐뭐이기 때문에 처벌을 불원합니다라는 이 왜 앞의 그런지. 문장을 사실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폭력특별법에서 원가정 보호를 주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이 피해자의 앞선 서술되는 내용, 원인을 그 원인에 대한 것을 듣고 판단을 하려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피해자에게 다양한 법 제도와 사회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조력자가 옆에서 더욱더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 신고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이 단발적인 메시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보완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지금 던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어떤 교제 폭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너무 무감각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교육에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법을 만드는 거 말씀해 주시고 또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각계 맡은 자리에서 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서 바로 한 1분 이내로 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마무리 발언 견해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부터. 네. 저는 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미 국회에도 교제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되었고 국회 차원에서의 토론회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학계에서의 연구도 저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논의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법안에 담을 것인가의 합의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입법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단시간 내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법제화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졌고 실행에 옮길 때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교수님. 네, 저는 조금 더 범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믿고 사실 따를 필요 없다, 존중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나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사회에 조금 공론화하는 데 도움을 함께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아래에 있을 어떤 잠재적 피해자분들에게 또 좀 응원과 위로를 또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정 기자께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애매할 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행위가 과연 교제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요. 애매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여가부에서 교제폭력인 것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단을 스스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는 또 1366 상담센터나 또 대전 YWCA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등 3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이제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들은 부랴부랴 급조된 대책을 쏟아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보다는 교제 폭력을 막을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을 통해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